(2024년 10월 25일) 이청훈입니다. 이제 서방 국가들, 네덜란드, 일본, 미국 등들도 북한이 러시아에 러시아군으로 위장한 병사를 파병했다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항이 됐습니다.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국영방송 러시아완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푸틴이 현재 북한하고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었죠. 이걸 비준을 한다 그랬는데 비준하겠죠. 했을 겁니다. 거기에 상호 군사 지원 조항이 있죠. 그 조항에 대한 질문을 받으니까 그 조항으로 무엇을 결정할 때가 되면 결정할 것이라고 푸틴이 말했습니다. 상호 군사 지원 조항의 적용 여부와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우리 러시아의 주권적 결정이라고 하면서 그 조항의 틀 안에서 훈련을 시행하고 경험을 교환하는 것으로 기한할지, 이거는 이제 상호 군사 지원을 약속했으니까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양국이 연합 연습을 하는 거, 그것만 할지 아니면 그 이상의 것,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군사 지원을 하는 거죠. 참전을 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이제 북한 인민군이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 가장 험준한 전투를 하는 지역에 파병된 거는 파병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벌써 몇 명의 사망자가 나왔고요. 자,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계속 겁쟁이 파리를 하고 있죠. 신북풍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계엄령이라고 하는 유령을 만들었죠. 계엄령이라는 유령을 만들어서 윤석열 정권이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한다. 그전에는 뭐라는가 하면 최해병 사건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였어요. 최해병 사건은 저도 수없이 들여다봤는데 매끄럽지 못했지만은 최해병 사건은 복잡한 사건이 아닙니다. 대체로 수사한 부분이 맞고요. 그걸 가지고 특검에서 나올 게 있다,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어요. 없어요. 그걸 밀어붙이다가 안 되니까 계엄령이라고 하는 유령을 횡행하고 있다. 공산당 선언에서 마로니에의 공원에는 무슨 올빼미가 횡행하고 있다는 공산당 선언처럼 그렇게 유령을 만들어 횡행시켰는데 그게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민군이 파병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 우리가 대응을 하면서 윤 대통령이 공격 무기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니까 신북풍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북한이 파병한 것에 대한 규탄부터 해라. 이건 똑같아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라는 친구, 차기 대권을 이재명 실패하면 나올 수 있는 친구인데 북한이 오물풍선 떼어서 이 환란을 처리한 데에서는 이런 방구 얘기도 안 하다가 대한민국 국민이 이북에 삐라 뿌리는 거는 재난관리법으로 단속하겠다라는 엉뚱한 발상을 합니다. 이런 겁쟁이 모두, 이런 적과 내통하는 모두를 가진 사람을 경기도지사로 둔다는 게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난은 이북이 일으켰는데 그 재난 일으킨 놈은 그게 가만히 두고 이쪽에서 삐라 좀 과거에 올린 것 같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이건 법을 제대로 적용한 건지 따져봐야죠. 그런 민주당에서는 북한이 북풍을 파병한 거는 입도 뻥끗 안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거는 북풍이다, 이런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엄령도 안 되고 최해병도 안 되니까 난리 부르습니다. 한편 10월 23일 러시아 특수비행편대 일루신 IL-96 초대형 수송기입니다. 황해북도에 들어왔다가 날아갔습니다. 여기 뭘 싣고 갔는지 궁금해하는데 아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얘기는 절대로 안 할 겁니다. 평양국제공항에 도착했었고, 그런데 황해도 황주기지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면 우리 정보 능력이 나오니까 흔드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 북한의 파병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민복 씨라고 탈북자이시죠. 아주 목회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꽤 신실한 탈북자 엘리트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은 이북 사람이 북한에 해외에 나간 거는 1972년이 처음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자기도 모르는 게 있겠죠. 그 전에 고위급들이 나간 건 몰라도 일반 사람들이 나간 거는
72년 벌목공으로 쏘내려 간 게 처음이다. 그때 15,790명. 지금 인민군 폭풍군단이 나가는 것보다 약간 더 많은 사람이 나갔습니다. 그때 갔다가 돌아온 자기 선배가 사진기와 뭐 이런 걸 사갖고 와서 레코드, TV, 부자 반열에 올랐다. 굉장히 그게 선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처음에 이북을 날 때 이북은 우리가 이제 봉건 시대 때는 신분제 사회였다 그러죠. 왕이 있고 군주가 있고 귀족이 있고 뭐 종교 계급이 있고 뭐 평민이 있고 노예가 있고 이렇게 계급 신분 사회였죠. 신분을 돌파하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크스가 등장해서 산업사회로 들어오면서 신분은 없어졌죠. 왜냐하면 공화정이 시작됐으니까. 그러면서 계급이 나왔다. 유산자 계급, 무산자 계급. 부르주아지, 프롤레타리아. 프롤레타리아란 말은 이제 그 친구가 만든 말이고요. 그래서 이 계급을 없애는 게 공산주의다라 그랬습니다. 북한은 자기네가 이북에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이 계급은 없어졌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층이라는 걸 만들었어, 계층. 가장 좋은 게 김정은에 대해서 백두혈통을 강조하는 겁니다. 백두혈통. 한 분은 이제 백두혈통을 백도혈통, 도둑놈 도자 써가지고 백도혈통이라고 비꼬는데, 혈통이 그렇기 때문에 그 집안 사람들이 북한을 대대손손 지배해야 된다는 게 그게 주사파 이론입니다. 혈통이 좋기 때문에. 이 북한이란 나라가 발전하려면 리더가 좋아야 되는데 그 리더는 누가 제일 좋으냐? 혈통이 따라가야 된다. 이거는 신분제보다 더한 거죠. 신분제 중에 압권이 그 집안만 독점하는 군주 독재론인데 글로 가고 있죠. 자, 백두혈통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뭘 또 얘기하는가 하면은 계층을 이야기합니다. 북한은 자기네 주민들을 세 가지 계층으로, 핵심 계층, 네, 이건 북한을 지탱하는 중추 세력이죠. 그 다음이 동요 계층, 이거는 유사시에 우리한테 붙을 수도 있고 중국한테 붙을 수도 있고 북한한테 충성할 수 있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즉 믿기 어려운 층. 또 하나는 적대 계층입니다. 이거는 6.25 전쟁 때 국군한테 붙었거나 남한에서 올라갔거나 과거 북한이 공산주의로 갈 때 반대했던 지주 세력들입니다. 그 집안은 적대 계층으로 해서 이 친구들은요,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직장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계속 신분제가 아니니까 노예는 아니지만 어려운 상황에 놓습니다. 계속 감시의 대상이 되고, 그 핵심 계층은 자기들끼리 경쟁해서 잘 먹고 살려가고 동요 계층은 늘 지켜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언제 만들었는가 하면요, 이북이 이제 김일성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는 북한에도 반공 세력이 많았죠. 김일성 싫어하는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57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이거는 우리를 치면은 대통령 중심으로 하는 최고의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혁명 분자들과의 투쟁을 전인민적으로 전개하는 데 대하여 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57년에. 반혁명 분자들은 바로 적대 계층들과 내부 다툼을 할 때 이 다툼에 이기기 위해서 전 노동당과 전 인민을 동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자고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적대 계층들의 거주지를 제한하고 이동도 제한하고 여러 가지를 좋은 조건을 안 걸어서 자꾸 가난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도태되게 만들었죠. 만드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세력들은 동요 계층을 항상 지켜보고 핵심 계층 위주로 끌고 갑니다. 이러한 물론 맨 위에 백두혈통이 있고요. 그리고 이 3개 계층을 또 쪼개서 50몇 개로 세분해 놓고 신분제, 계급제보다 더한 감시를 하는 게 이북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북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핵심 계층에서 나온 젊은이들 중에 사내들을 조선인민군에 입대하면, 제가 서쪽에서부터 인민군은 4-2-5-1 군단이 있다 그러죠. 그걸 전연군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전방인데 걔는 전연이라고 합니다. 전연군단에 가는 친구들은 핵심 계층 젊은 남성을 보냅니다. 그들이야만 공산주의 의식이 강해서 대한민국 군대와 싸울 수 있다라고 보냅니다. 그 다음에 그 후방에 있는 부대들은 동요 계층에서 나온 젊은이들을 보내고요. 적대 계층의 젊은이들은, 남자애들은 군대를 못 가죠, 거의. 인민군은 한 10년 가까이 복무하니까 이제 복무기간이 길어서 우리보다 병력이 많은데,
이 전현군단에서 제대한 젊은이 중에 30% 정도가 조선노동당의 당원이 됩니다. 북한에서 노동당 당원이 돼야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는 젊은이들은 다 전현군단에 가려고 길을 씁니다. 그리고 동요계층에서 나온 친구들은 후방군단에 가는데 이 친구들 중에서는 극히 일부 아주 능력이 탁월하거나 충성이 강한 친구만 노동당 당원이 돼서 이후 출세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조선인민군이 최고의 전투력, 개인 기량, 화력, 지금은 화력과 항공력이 최고의 전력인데 그걸 빼고 개인적인 전투 능력, 무술 능력에서는 가장 뛰어난 게 폭풍군단이라 그러죠. 조선인민군 특수정군 산하의 폭풍군단의 경보병여단하고 저격여단이 핵심인데 유감스럽게도 이 폭풍군단은 후방군단이라서 입대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동요계층 출신입니다. 핵심 계층은 전방부대로 가기 때문에 여기는 안 들어옵니다. 거의 안 들어옵니다. 이러한 친구들 중에 일부가 이것도 성분 검사를 다 합니다. 러시아 전선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명복 씨의 사례, 그분이 아는 정보를 근거로 72년도에 벌목공을 파견할 때 북한이 처음으로 해외로 사람들을 보낼 때 그들은 핵심 계층이 아니었다. 적대 계층까지는 아니었지만 주로 동요 계층에서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아오지 탄광에 보내듯이 보냈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서 돈을 벌어오니까 그다음부터는 돈벌이가 되나라고 핵심 계층으로 바꿨죠. 똑같은 예를 77년에 리비아에 수천 명 단위로 건설 노동자를 파견했습니다. 이게 소련 벌목공보다도 수입이 좋았거든요. 이때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핵심 계층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러시아 파병하는 부대는 기본적으로 구성원 자체가 동요 계층이고 그 중에서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분 좋은 친구들은 좀 빠지고 성분이 안 좋은 친구를 보내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어떻게 하는 걸 보고 좋으면 핵심 계층이 가겠죠. 연습용으로 던지는 겁니다. 자, 이들이 이제 가게 되면 이제 과거에 벌목공들이 가서 집단 생활을 하고 하니까 북한은 관리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벌목들 중에 상당수가 북한으로 약속한 기간에 안 들어오고 주저앉아서 러시아 여자랑 결혼해서 곳곳에 살고 있어요. 그걸 러시아도 알고 북한도 안 냅둡니다. 그들이 북한으로 보내주는 것도 있고 러시아는 그 노동력이 있음으로 해서 극동 시베리아가 개발되기 때문에 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러시아 전선으로 가는 이 동요계층의 폭풍군단원들이 몸은 빠른 친구들이에요. 근데 가서 이제 강력한 공격, 미사일 공격을 맞으면 죽고 나면 집단 생활은 장하니까 우리 이러다가 완전히 총알바지 되겠다 하면 집단 탈영을 하겠죠. 그걸 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합참의 심리전부대, 바로 북한의 그 시스템을 잘 아는 친구들이 가서 쿠르스크 지역에 상대로 우크라이나 군과 함께 우리가 심리전을 하도록 해야 되죠. 우리 노래를 틀어주고, 지금 굉장히 재밌는 게 제가 이제 90년부터 탈북자를 만났습니다. 초기에 만난 사람이 조선일보 기자로 나중에 했던 강철환 씨예요. 강철환 씨가 이북에서 정치범 수용소 출신입니다. 제가 처음 만나갖고 대화를 할 때 저도 젊어서 그랬지. 90년, 91년인가. 그 사람이 무슨 말만 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북한하고 우리말하고 뉘앙스가 다르고 됐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오케이 한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고 많이 물어봤어요. 알아는 듣겠는데 이제 이후로는 제가 많이 숙달이 돼서 탈북자들하고 비교적 대화를 잘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북 친구들도요. 우리말을 들으면 되게 못 알아들어요. 발음은 들었는데 뜻을 몰라 정확하게. 근데 이북 친구들이 이제 그 이후에 이북도 변하고 우리도 변해서 USB가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K-드라마, K-컬처를 많이 봐서 한국말을 알아들어.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래서 옛날에는 전선에서 우리가 대북 방송을 하면 이북 애들이 잘 못 들리기는 하는데 무슨 뉘앙스인지 몰랐는데 요즘은 하도 드라마 K-팝, K-드라마 때문에 거의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북 출신 탈북자를 데리고 와서 방송하게 되면 저건 일부러 시켜서 하는 거짓말이라고 안 믿고 남조선 사람이 남조선 말로 뭘 얘기하면 듣는다는 거예요.
드라마 듣듯이, 뉴스 듣듯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동요계층 출신으로 구성된 11군단, 폭풍군단, 몇 여단, 몇 경보여단이 왔는데 뭐를 맞고 전사했다. 또 그들 중에 몇 명이 귀순했다. 그들은 누구다. 일부 목소리 들려주고 이런 식으로 대국방송을 때리면 핵심 계층으로 구성된 전형군단의 인민군들도 하고 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 후방으로 퍼져서 후방군단에 있는 동요 계층으로 구성된 부대원들이 야 우리들만 전쟁터로 보내는구나. 옛날엔 쏘던 돌먹고 갈 때는 돈벌이 갔기 때문에 핵심 계층으로 교체하는데 이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면 생각이 바뀌어서 진짜로 동요할 수 있다.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북한 민주화 공작을 하는 방향은 여기에 맞춰야 돼요. 북한이라는 사회가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다. 제일 위에는 백두혈통이다. 이 백두혈통이 동요 계층만 전쟁터로 보냈다. 그들이 이렇게 죽었다라는 걸 알려주고 그들 중에 일부가 탈영하도록 우리는 그 정확한 뉴스를 러시아 전선을 향해서 대국 방송을 때리는 거죠. 우크라이나 심리전 부대와 같이. 그리고 그들이 귀순하면 그 사실을 알려줘서 이 남조선 사람이 남조선 말로 이야기하면 동요 핵심 계층 병사들도 들으니까 들으면 그게 일주일 한 달 만에 쭉 후방 안에 퍼지면서 동요 계층으로 구성된 후방 군단에서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 즉 북한판 5.18이 일어날 수 있다. 더 심하게 말하면 북한판 11.6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자칫 잘못해서 이 동요계층으로 간 친구들이 돈도 벌어와서 다 살아 돌아왔다 그러면 이제 핵심 계층들이 글로 이동할 겁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어 보여요. 자, 푸틴이 협박을 했습니다. 언제든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이행할 수 있다 협박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대형 비행기가 황주인지 평양인지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김동연이니 추미애니 민주당에 있는 세력들은 북풍을 운운하고 있어요. 북풍을 일으킨 게 누구야? 푸틴하고 김정은에 대해서 입도 뻥긋 못하는 그 자들에 대해서 전 국민적인 규탄이 가야 되죠. 뭐라고 떠드는 자들이 있으면 너 왜 이북은 비판 안 하니? 계속 몰아붙여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할 것이고 이 동요계층으로 구성된 친구들이 러시아 전선으로 왔을 때 우리하고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그들을 흔들어서 귀순시킬 것이냐, 탈영시킬 것이냐 연구를 하면서 그리고 그들한테 세게 한방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실장한테 텔레그램 보내서 해야 되죠. 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북 심리전을 해야 될지 러시아 파병 북한 병사를 상대로 심리전을 해야 될지 저는 이 방법이 어떤가 이렇게 제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